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한번 리뷰를 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체스 게임이었어요. 그죠? 체스 게임 얘기를 하면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체스 게임, 체스라는 경기는 인간의 그 인텔리전스한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뇌에서, 머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시저럴하게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프로시저럴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텔리전트하게 해결하는 문제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관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대상으로 체스 경기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체스는 굉장히 그 인텔리전스한 어떤 그 정보 처리를 통해서 그 하는 행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체스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대상이었는데, 체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1700년대에 나온 턱이라는, 더 메카니컬 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914년에,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14년에 진짜로 체스를 두는 그 기계가 나왔어요, 사실은. 완벽한 기계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게 1996년, 97년에 나온 딥블루죠.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 그리고 딥블루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딥블루를 여러분들이 그 차이니스 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이니스 룸의 관점에서. 저게 진짜 인텔리전트 한 건지 아닌지, 인텔리전트 하지 않다면 왜 인텔리전트 하지 않은 건지, 하다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더 진행돼서 우리가 다음번에 할 얘기지만은 똑같은 체스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체스를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체스를 둬서, 그것도 이제 집단지성을 설계하기 나름이죠. 설계하기 나름인데, 카스파로프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둔 체스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였다라는 회고를 할 정도로 되어 왔는데,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텔리전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한 200년간 사람이 진행해온 이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스라는 경기 하나를 두고. 그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의 진행 방향하고 지금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단지성, 휴먼 컴퓨팅을 이용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사례가. 90년대에는 인텔리전트한 머신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고 하면은. 자, 그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지능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식 기반 방식과 데이터 기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 기반 방식은 지식이 이미 존재해 있다고 가정을 했죠.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 지식과 경험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엄마 지식은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 경험 지식의 관점은 데이터로부터, 자기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지식을 만드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래서 지식 기반 방식은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안 할 거고요. 경험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네? 즉, 경험 데이터 혹은 관측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일반화시켜 추출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것을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사람이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분류와 군집과 연관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분류와 군집과 연관 분석. 그거는 우리 뇌가, 잘 보세요. 처음에 얘기한 그 경험지식처럼 어떤 경험들을 보고 관측을 하다 보면은,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걸 보는 관점에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식 모델이. 그 과정이 요 세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분류와 군집과 연관 분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 첫 시간에 얘기를 든 것처럼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엄마 지식이라고 그러면 엄마가 서양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동양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전해주고 나는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을 본 적도 없지만 엄마 지식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봤을 때 저건 서양 사람이야, 동양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 지식이라고 하면은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은 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아, 저 사람은 서양인이라고 그러고 동양인이라고 그러고 자꾸 내가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분류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동양 사람이라는 분류 모델이 거의 99% 정확한 모델이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걸 말로 꺼내려고 얘기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 모델이. 군집 모델은 어떤 대상이나 관측을 하다 보면은 쟤하고는 비슷하네. 쟤하고는 비슷한 그룹이야.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렇게 이제 그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보면은 얘는 쟤네들하고 같은 애들인데 라는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연관 분석은 이것과 저것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 물건을 매일 사가잖아요. 매일 사가는 한 3달 정도 일하다 보니까 저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꼭 저 물건도 같이 사가는 것 같아. 라는 걸 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어떤 손님이 와서 저 물건 살면은 저거 안 가져가세요? 라고 나가 이제 묻게 되는 그 경지까지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연관이 있구나. 그 모델이죠. 이런 것들이 컴퓨팅 모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하려고 하는 거가 사람은 사실 그런 컴퓨팅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데이터를 보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델을 컴퓨터로도 어떻게 만들어낼까, 알고리즘적으로도. 그것을 연구하는 부분이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영역이거든요. 학습을 하는 기계. 기계란 것은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기계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리즘적으로 표현을 해낼까. 그거를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보고 이제 수업을 끝낼 겁니다. 먼저 분류에 대해서 봅시다. 분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여기에 속하고 이것은 여기에 속하고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분류를 해내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의 이제 예가 있었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각 경험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관측하는 데이터 있죠. 어떤 사람의 데이터. 사람의 데이터는 속성, 얼굴 모양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겠죠. 저 사람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속성의 분류. 그래서 저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예? 봤을 때, 저 사람, 그 슈퍼바이저는 딱 한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야. 이 사람 서양 사람이야. 그 얘기만 해줘요. 그럼 나는 보고, 저 사람 동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라는데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뭐는 어떻게 생겼고, 그거는 내 스스로 뇌에서 만들어지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뭐라 그러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불러요.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측 데이터. 그것을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 그 훈련 데이터는 속성과 그 다음에 그거가 가지고 있죠. 속성과 그 분류가 가지고 있죠. 정답이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뭐다라는 거를. 그거를 자꾸 관측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속성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러면은 그러면은 저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속성값만 들어와도 우리는 그 속성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은 분류 A다, 분류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군집은 언슈퍼바이즈드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이거는 뭐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속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으게 되는 그것을 그룹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군집화라고 부르고 통계학에서도 군집화라는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연관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왔냐면은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마켓 베스켓 어널리시스라고 경영학에서 고객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무슨 물건과 무슨 물건을 같이 사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연구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갈 때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그러죠. 장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을까? 사람들.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 사례를 한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알고리즘의 사례를. 먼저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봅시다. 분류 모델. 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이 이제 머릿속에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흉내낸 모델 중에서 여러 그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것이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는 모델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디시전 트리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이며 간단한 분류와 알고리즘일 것이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경험한 관측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가 어떤 기상 데이터? 기상 데이터 아닌 건 아닌데 이거는 이게 속성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클래스예요. 클래스. 분류. 그러면은 속성이 오늘의 날씨, 그 다음에 오늘의 온도, 그 다음에 오늘의 습도, 그 다음에 오늘의 바람의 세기, 거기에 따라서 오늘 테니스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플레이를 할래 말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테니스 경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의 날씨, 뭐 이런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 해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속성, 아웃룩, 템퍼러처, 휴미디티에서 저 사람이 플레이를 하라고 할 때는 보니까 써니이고 이렇게 해가 나고 덥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안 불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걸 일일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관측을 하는 거예요. 저럴 때는 yes라고 하는구나. 적고, 저럴 때는 no라고 하는구나. 적은 거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 데이터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대답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no야, 이거는 yes야,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한참을 보다 보면은, 나도 어떤 가설이 생기고, 가설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좀 맞춰보게 되죠. 그래서 맞춰가서, 이제 알아. 저 사람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나도 알아. 그러면 그 모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데이터고, 이 데이터로부터 가장 대표적인 분류 모델을 만든 것이 디시전 트리인데,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만든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트리 모양이에요. 첫 번째, 20곡에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웃룩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아웃룩이 선이냐, 오버캐스트냐, 레인이냐. 선이에요. 그러면은 선이. 그럼 휴미디티는 어떻게 되는데? 휴미디티가 높아요. 하지 마. 휴미디티가 낮아요. 그러면은 보통이에요. 그럼 플레이 해. 또는 아웃룩이 뭐죠? 아웃룩이 오버캐스트예요. 구름이 꼈어요. 그러면 딴 거 물어보지도 않고 플레이가 yes예요.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델이.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한 거는 아웃룩과 휴미디티와 윈디잖아요. 템퍼러처는 소용도 없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는 거고, 아웃룩에 의해서 반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해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렇게 강력한 모델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가 누가 들어오면은, 요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쟤는 뭐다,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하는 거죠. 이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yes나 no냐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하고, 혹은 내가 관측한 데이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할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웃룩에 대해서, 휴미디티에 대해서, 윈디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1983년에 호주에 있는 퀼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ID3 통계학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죠. 어쨌든 디스턴트 트리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은 저는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은 자, 요 트리를 한번 보세요. 이 트리를 보면은 처음에 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처음에 아웃룩이 무언지를 물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yes와 no를 구분짓게 하는 건데 yes와 no를 구분짓게 하는 것 중에서 4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딴 거는 가리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다 보면은 이게 오버캐스트면은 오버캐스트 4개인데 4개 다 yes야. 이게 오버캐스트기만 하면은 다 yes가 되네. sun이면은 sun이 no고 no yes 5개인데 3개가 no고 2개가 yes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결정을 하면은 제일 많을까? 템퍼러처는 막 엉망이에요. 핫이 no이기도 하고 yes이기도 하고 막 엉망이에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yes하고 no를 구분 짓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웃룩이 sun이면은 다 yes고 overcast면 다 yes고 rain이면은 다 no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너무 간단하죠. 이것만 고르면은 그냥 쫙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템퍼러처가 핫인 걸 보세요. 템퍼러처가 핫인데 핫이 8개인데 8개 중에서 4개는 yes고 4개는 no고 이러면은 템퍼러처가 핫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반반이니까. 예? 템퍼러처가 핫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yes인지 no인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반은 yes고 반은 no고 이러면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고르면은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되고 어떤 거를 하면은 분류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것을 뭘 가지고 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3장인가요? 거기서 한 것 중에 엔트로피라고 있죠. 엔트로피가 바로 그걸 계산하는 식이거든요. 엔트로피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분류 모델을 만들어요. 분류 모델을. 다른 예를 조금 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최대한 분류시키는 거가 올라와야 돼요. 휴미디티가 올라가야 될까, 템퍼러처가 올라가야 될까, 윈디가 올라가야 될까, 아웃룩이 올라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일 많이 분류하는 거 여기 올라야 돼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스무고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무고개 해봤잖아요. 스무고개 하면은 100만 가지 물건이 있으면은 20번 만에 100만 개를 내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스무고개거든요. 그죠? 왜 그러면은 1에서부터 100만 가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1에서부터 100만 가지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생각을 해요. 그럼 난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50만보다 커요, 작아요? 그래서 커요. 그러면은 처음에 50만은 확 지워버리는 거죠. 바이너리 서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50만 개만 남았잖아요. 한 번의 질문에 50만 개를 제거시켜버렸어요. 반을. 그럼 두 번째, 그럼 75만보다 커요, 작아요? 75만보다 작아요. 반을 또 제거시켜버렸어요. 두 번 질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그 n처럼 나가가지고 로그 20번이면은 100만을 커버하거든요. 그죠? 자, 그 스무고개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합니까? 가장 많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질문을 하거든요. 제일 첫 질문이. 그래서 우리가 생물체예요? 생물체가 무생물체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혹시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묻죠. 처음에. 그렇게 묻는 이유는 생물체와 무생물체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첫 질문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커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커피 아닌데요? 그러면은 하나만 제거된 거예요. 네? 999만 9,999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컴퓨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 뭐예요? 하나씩만 제거시켜버리면 100만 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100만 번을. 그것처럼 제일 첫 질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분류시킬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이 이렇게 된 거 하나가 제거되고 나머지에서 또 여기서 나머지 가지고 또 그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많은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개를 비교해 보면은 4개의 엔트로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비교해 보면은 엔트로피가 아웃룩이 제일 낮아요.
예를 들어서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웃룩이 sun이면은 yes고 overcast면 yes고 rain이면은 no다. 이렇게만 딱 돼 있으면은 엔트로피는 0이죠. 헷갈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uncertainty한 게 0이죠. 근데 만약에 템퍼러처가 하실 때 하신 거에 반은 yes고 반은 no다 그러면 그 템퍼러처가 하시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최상이죠. 맥시멈이죠. 그죠?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만 계산을 하면은 뭐가 루트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번 봅시다. 엔트로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자세한 것은 지금은 안 하고 우리가 수업의 3장인가 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식이 이렇다 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얘는 이제 과일 얘기예요. 과일의 사이즈가 스몰이냐 미디움이냐 빅이냐, 그 다음에 컬러가 옐로우냐 레드냐, 그 다음에 서피스가 스무드냐 러프하냐. 일단서 과일 A다 과일 B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간단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스 A와 B를 나누는데 사이즈하고 컬러하고 서피스 중에서 어느 거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가 낮을 것 같아요.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가 스몰이면은 A고 딱 하나, 6개 중에 하나. 빅이면은 A고 6개 중에 하나. 근데 사이즈가 미디움이면은 4개인데 4개 중에 2개는 A, 2개는 B죠. 그죠? 컬러는 보면은 컬러가 레드면은 전부 A네. 반이 해결되네. 여기서 반이 해결되고, 컬러가 옐로우면은 2개는 B고 하나는 A잖아요. 그러면은 60%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개 중에서 6분의 1 정도만 조금 애매한 거고 나머지는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 혼란스럽지 않죠? 컬러가 제가 보기엔 제일 혼란스럽지 않아요. 서피스 보면은 스무드 보면은 5개가 스무드인데 막 섞여 있죠. A하고 B가.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그대로예요. 그거 그대로 엔트로피를 계산하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를 보면은 엔트로피 그 식은 모르지만은 저거랑 느낌에 맞아. 저게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래서 풀어보는 거가 먼저 아까 사이즈하고 컬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서피스하고 보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그 표 있죠. 조금 전에 그 표. 여러분들 노트에 있으면 그 표를 보면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사이즈는 3개의 값이 있어요. 그 테이블을 보면서 비교해보면서 보세요. 스몰이 있고 미디움이 있고 빅이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미디움이다. 사이즈가 미디움이라는 정보가, 사이즈는 미디움이야. 어떤 과일을 봤는데 그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엔트로피를 주는가. 그 사실 자체가 A냐 B냐를 구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는 거죠. 사이즈가 미디움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사이즈가 미디움은 4개의 인스턴스가 있어요. 근데 2개는 A고 다른 2개는 B예요. 정확하게 2개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그 확률은 4분의 2죠. 그죠? 4분의 2. 그래서 사이즈 미디움에 대한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식은 이렇게 되고, 식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는 I가 각각 클래스예요. 클래스 A에 속할 확률, 클래스 B에 속할 확률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A에 속하는 확률 A, 그 다음에 B에 속하는 거 이렇게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디움 사이즈가 A에 속하는 확률이 4개 중에 2개였잖아요. 4분의 2 로그 2의 4분의 2예요. 마이너스 앞에 붙고, 또 사이즈 미디움이 B에 속할 확률 4분의 2 로그 4분의 2예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1비트. 1비트죠. 그죠? 1비트. 2개 중에 하나. 뭘 구별해야 될지 몰라요. 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보면은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거든요. 헷갈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즈가
스몰인 건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스몰인 것은 하나의 인스턴스만 있죠. A에 속했잖아요. 하나에 속하니까 사이즈가 A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1분의 1 로그 1분의 1이잖아요. 그죠? 하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0이에요. 0. 0비트죠. 그거는. 그러면은 사이즈에 대해서 보세요. 미디움은 1비트고 스몰은 0비트고 빅은 0비트야. 그러면은 사이즈라는 그 속성 자체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까? 예? 지금 각각의 밸류에 대해서는 미디움, 스몰, 빅에 대해서는 엔트로피를 구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평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즈라는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평균 내는 거는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데 평균 값은 전체 6개 중에서 스몰이 1개, 미디움이 4개, 빅은 1개니까 전체분에 그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을. 그러면 사이즈라는 것의 엔트로피는 스몰이 0개니까 6분의 1, 0. 그 다음에 미디움은 1비트였죠. 6분의 4, 1비트. 그 다음에 빅은 0비트였는데 6분의 1 하나니까 이렇게 되면 0.67이 되거든요. 사이즈의 엔트로피는 0.67이다.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 0.67. 낮지 않죠. 그죠? 1비트가 맥시멈인데 마찬가지로 칼라를 하니까 칼라까지만 하면 같이 봅시다. 칼라를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칼라를 다시 볼까요? 칼라가 어떻게 됐냐? 칼라가 3개 나눠지는데 3개 중에 레드면은 무조건 A, 옐로우면은 3개 중에 2개가 B가 되네. 보고 칼라를 한번 봅시다. 칼라는 자, 3개 중에 2개가 여기 보세요. 3개 중에 2개 A에 속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옐로우예요. 그죠? 옐로우에 대해서 2개는 A에 속하고 2개는 B에, 하나는 B에 속하고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경우는 3개 모두 A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3 로그 3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6개 중에 3개 옐로우인 거가 레드인 거가 6개 중에 3개 이렇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0.458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면은 서페이스의 엔트로피는 0.809 이렇게 돼서 칼라의 엔트로피가 제일 낮죠. 그러면은 사이즈는 0.67, 칼라는 0.458, 서페이스는 0.89. 그러니까 이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걸 칼라를 택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물어야 될 질문이 뭔지가 나옵니다. 칼라, 옐로우, 레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칼라가 레드에서는 전부 A가 되니까 칼라, 레드, A 딱 결정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다음번엔 뭘 질문을 할까? 사이즈를 질문할까? 아니면 서피스를 질문할까?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칼라가 레드인 것에 대해서. 칼라가 레드인 것에 대해서만 고르면은 칼라가 레드인 것만 뽑아냈죠. 칼라가 레드인 것만 뽑으면은 사이즈하고 서피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둘 중에 뭘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이즈를 골라야 돼요? 서피스를 골라야 돼요? 엔트로피만 보면은 사이즈죠. 당연히 사이즈죠. 그죠? 스몰이면 A고 미디움이면 B인데 다 결정되잖아요. 여기서는 사이즈 엔트로피는 0이에요. 0. 0.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칼라가 레드면은 A, 옐로우면은 그 다음에 사이즈를 물어서 사이즈가 스몰이면 A, 미디움은 B. 딱 결정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에서부터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엔트로피. 아, 이거가 분류를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요거 가지고 다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A와 B를 구분하는 데는 컬러와 사이즈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서페이스보다는. 컬러와 사이즈 중에서는 컬러가 더 중요하구나. 이러는 어떤 그 속성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여기 대해서. 한번 그 책을 보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엔트로피, 여러분들 노트에 나온, 강의 노트에 나온 엔트로피는 앞에서도 3장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 트리에 대한 예를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보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할 거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자, 분류는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는데 지금 결정 트리라는 간단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거예요.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분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가 A다, B다, 이거는 No다, 플레이가 Yes다, No다라는 거가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보고 Yes와 No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든 거예요. Yes는 어떤 것들이다, No는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모델을 만든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군집화예요. 군집화는 똑같은 관측 데이터인데 이것은 Yes다, 이것은 No다라는 클래스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속성만 있어요. 속성만 있는데 내가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모으는 거죠. 모아서 쟤는 같은 그룹이야, 쟤는 또 같은 그룹이야, 이렇게 모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고 군집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군집화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 82년에 로이드가 만든 K-민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K-민스 알고리즘. 이걸 한번 봅시다. K-민스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는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몇 개의 그룹으로 정할까를 이제 먼저 정해요. 그래서 K개, 그게 K개다. 그래서 K-민스라고 합니다. K-민스란 잘 보세요. 민스가 어떤 평균값이잖아요. 어떤 그룹의 평균값. K개의 그룹이 있다. 그래서 K-민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알고리즘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가지고. 2, 4, 10, 12, 3, 20, 30, 11, 25 이런 값이 있다고 할 때 이거가 어떻게 그룹핑이 됐는지 어떻게 그룹핑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봅시다. 내가 손을 그어볼게요. 지금 2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있었죠. 그 다음에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이 나오고 2, 4, 10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 10. 그 다음에 12가 나오고 12. 그 다음에 3이 나오네요. 여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20. 20은 한 이 정도 되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30이 나와요. 선이 모자라. 여기가 30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11. 11이 나오고 25가 나오네. 25. 자, 어떻게 그룹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억을 보면은 클러스터가 몇 개 만들어지면 제일 적당할까요? 3개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멀잖아요. 2개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개. 이렇게, 이렇게 만들까요? 아니면 저렇게, 이렇게 만들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그룹핑을 하거든요. 저걸 가지고. 그래서 K-민스라고 하면은 K개의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 만든다고요. 자, K-민스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만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랜덤으로 클러스터 2개를 아무거나 만들어요. 랜덤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랜덤으로 2개를 만들고 아무거나 데이터들을, 나머지 데이터들을 여기에 가까운지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까우면 너는 이 클러스터, 여기에 가까우면 너는 이 클러스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2개가 만들어지잖아요. K가 2개라 그러면은. 그런데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에 대해서 모든 애들을 다시 그렇게 또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서 또 클러스터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것에 평균값을 다시 구해서 줄을 다시 세워요, 애들을. 줄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정지되면 그게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봅시다. 처음에 랜덤으로 찝는데 2, 4가 나왔잖아요. 데이터에서 2, 4가 나왔어요. 그럼 2와 4를 2개의 초기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2, 4 이렇게.
이게 두 개 클러스터예요, 처음에. 그럼 3은 2에 속해요, 4에 속해요? 똑같죠, 길이가? 그럼 2에 속한다고 해봅시다. 2에 속해요. 그러면은 4 이후는 10, 11, 12 이것들은 전부 4에 속하겠죠, 그죠? 그러면 클러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두 개가.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평균값을 다시 구해요, 평균값을. 그러면은 요거의 클러스터의 평균값은 2와 3이니까 2.5겠죠? 2.5. 그 다음에 나머지들 4, 10, 11, 12 요것들의 평균값은요. 평균값은 우리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16이래요, 16. 그럼 클러스터가 2.5와 16의 미인으로 두 개로 다시 만들어졌어요. 다시 재편을 합니다. 애들을 줄을 세워요. 2 여기에 속하죠. 3 여기에 속하죠. 4 여기에 속하죠. 그죠? 10은 어디에 속하나요? 10은 여기에 속하네요. 그죠? 아, 클러스터가 이제 변경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하나의 클러스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요거 하나 클러스터. 평균값을 구해요. 2, 3, 4, 요 클러스터의 평균값은 3이죠. 뒤에 것들의 클러스터는 평균값은 10, 11, 12부터 이거의 평균값은 얼마냐면은 18이 돼요. 18. 3과 18이 돼요. 그러면 4 여기 속하고 10은 어디에 속하나요? 3에 가까워요? 18에 가까워요? 3에 가깝죠. 11은요? 11은 여기에 가깝네요. 그죠?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은 여기에 속하고 11부터는 이쪽으로 속해요. 이제 클러스터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다시 구하면은 우리 책에 제가 써놨는데 2, 3, 4, 10 이거는 4.75가 되고 그 다음이 19.6이 되네요. 19.6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4.75이기 때문에 12까지도 요거하고 가깝게 되는 거죠. 그죠? 20은 여기에 속하는 거고 12하고 19는 7.6 차이가 나고 12하고 4.75는 5, 6, 7.25가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쪽이 더 가깝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같은 묶음, 여기가 같은 묶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여기가 같은 묶음. 이렇게 해서 평균을 다시 내면은 여기는 25가 되겠죠. 그죠? 25가 되기 때문에 세 개는 아주 이제 강해지고 얘는 약간 이쪽으로 더 옮겨져요. 옮겨져서 여기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클러스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가 처음에 맞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그룹, 이렇게 하나의 그룹. 그래서 더 이상 안 변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클러스터예요, 이게. 이게 케미스 클러스터예요. 예. 평균값이 3하고 18일 때 11이 중간값이 되잖아요. 아니죠. 3은 요 클러스터의 평균값이라고요. 네, 그래서 3에서 그리고 아까 요 클러스터의 평균값 18이었고, 그래서 10은 3에 더 가깝죠. 그죠? 7이고, 여기하고는 8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11은 여기는 7이고, 여기는 8이고, 이렇게 차이 나서, 이제 10은 요쪽으로 가고, 11은 요쪽으로 가고, 이렇게 됐었죠. 전에.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끝까지 가면은 딱 멈추게 되는 거가 이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질문 있나요? 여기서? 경기에 아까 처음에처럼 2하고 3이 클러스터인데 3은 겹치잖아요. 이렇게. 아니, 3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임의로 그냥 정하면 돼요. 임의로. 똑같으면. 저는 앞에 거에 속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한 것들이 지금 우리 강의 노트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최종 클러스터는 두 개는 2, 3, 4, 10, 11, 12, 20, 30, 25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K를 3개로 해보시오. 지금 K를 2개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K를 3개 가지고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K 3일 때. 그럼 3개를 임의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클러스터를 이걸 정하느냐 저걸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결과값이.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너무나 간단한 1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좌표 위에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어떤 6개의 경험 데이터, 인스턴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X값, Y값, 좌표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클러스터가 몇 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2개 클러스터면은 어떻게 구분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할까요? 그게 제일 적당하죠. 예. 3개로 하면요. 클러스터 3개로 하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여기서 거리는, 아까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잖아요. 좌표에서. 이것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구할 수 있죠. 그죠?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디스턴스는. A와 B의 두 점 간의 거리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랜덤 클러스터를 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클러스터가 다르게 나와요. 클러스터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거고, 이것을 식들은 여기 다 제가 적어 놨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쭉 보시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3개가 랜덤을 처음에 시작하는 클러스를 다르게 했을 때 다르게 한 3가지예요. 3가지로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결과가 나왔고, 클러스터 포인트들이 이제 다르게 분류가 됐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3가지의 다른 경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중간 포인트는, 미는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3개 중에서 어느 거가 더 좋을까? 그래서 보통 클러스터 우리 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한 5번 정도를 반복해서 돌려요. 랜덤 값을 바꿔가지고. 해서 똑같은 값이 제일 많이 나온 클러스터를 우리는 씁니다, 보통. 그 정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처음에 랜덤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클러스터가. 그래서 3가지 경우가 나오면은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라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중심 포인트에서 각각의 포인트가 얼마나 가깝게 응집되어 있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응집되어 있는가, 얼마나 가깝게 지들끼리 뭉쳐 있는가. 뭉쳐 있을수록 군집이 더 좋은 군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가 스퀘어 에러예요. 스퀘어 에러. 그 중심 민에서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들끼리의 거리를 그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응집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스퀘어 에러가 제일 낮은 거가 이거죠. 그죠? 9.6밖에 안 되잖아요. 9.6. 에러가 이제 거리의 차이가 9.6밖에. 이걸 보게 되면 3번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것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경우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K가 2라고 하면은 2개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클러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야 되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지가. 처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클러스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 클러스터가 요거 두 개라고 해보세요. 요거 두 개. 클러스터가 요거 두 개 초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클러스터가 이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초기 클러스터가 이거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은 요게 하나의 클러스터, 요게 하나의 클러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을 구해. 이것의 평균값을 구하면은 요거가 되죠. 요거가 되죠. 그죠? 두 번째로. 그럼 얘는 요게 가까워요? 요게 가까워요? 요게 가깝죠. 얘는 요게 가까워요? 요게 가까워요? 요게 가깝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요게 가깝죠? 얘도 요게 가깝죠. 안 변해요. 이렇게 그냥 딱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에러가. 그래서 한 번을 안 하고 여러 번을 해보는 거죠. 여러 번을 해서 스퀘어드 에러 값을 계산을 해서 에러가 제일 적은 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K-민스 알고리즘. 예. 초창기에 K-값은 어떻게? 그것도 이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 클러스터링을 할 때 K-민스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보통 이제 2개, 3개, 4개, 5개 여러 가지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해봐서 제일 좋은 거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 금방 하니까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의 개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로우 데이터라도 이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K개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초기 클러스터를 뭘로 정할 건가. 그것이 이제 문제죠. 지금 첫 번째 이제 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클러스터가 K개가 한 개에서부터 데이터가 N개라고 하면은 K개가 N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K가 1이라 그러면은 이 전체가 전부 하나의 클러스터라는 얘기예요. 그죠? 클러스터가 3개라 그러면은 중간에 뭐 K가 3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가 3개가 될 수 있고, 클러스터가 N개라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 하나가 각각의 클러스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 하나가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알고리즘은 1에서부터 N까지를 모두 다 한번 해보고 그 중에 아까 얘기한 스퀘어드 에러가 제일 적은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K개를 정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가 잘 하니까 비교해서. 한 10분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다음 시간에 이제 연관규칙, 연관분석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텐데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켜놓지 않았구나. 네, 연관분석. 자, 아까 어떤 경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분류, 그 다음에 군집화, 그 다음에 연관성. 벌써 2개를 다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연관. 연관은 소개만 하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것은 연관 분석이라는 거는 Affinity Analysis라는 용어도 쓰고 Association Analysis라고도 얘기합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수행된 활동 중에서 함께 발생하는 것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바구니 분석에서 시작을 됐는데,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것은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고객의 구매 행위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고객이 물건을 살 때 함께 구입하는 물건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에요. 즉 샴푸와 린스가 함께 팔린다라는 관계를 찾아내면은 이러한 관계 패턴을 이용하여 할인 행사를 하거나 할인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장바구니 분석이에요. 여기서는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아이템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해내는 알고리즘인데, 트랜잭션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손님 1, 손님 2, 손님 3. 아니면 똑같은 손님이
그날 와서 두 번을 사갈 수가 있잖아요. 했던 한 번 사가는 거가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물건을 카트에 쫙 실어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 쫙 해서 돈을 딱 내면 그게 하나의 트랜잭션이거든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물건 1번, 물건 6번, 물건 9번, 물건 12번 샀고, 두 번째 트랜잭션은 2번하고 9번 샀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물건과 무슨 물건이 같이 팔린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미국의 월맛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월맛에는 미국의 조그만 도시 가도 월맛은 다 있거든요. 뭐 수천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거예요. 사람만 사는 곳이면 월맛이 다 있으니까. 그 월맛이 우리나라에 와서 망했어요. 그죠? 망하고 들어갔어요.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월맛밖에 없어요. 월맛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럼 월맛에 가보세요. 우리 이마트를 생각해 보세요. 계산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바코드를 찍잖아요. 바코드를 찍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미국 아칸서라는 주에 있는 월맛이 아칸서에서 만들어진 그 회사거든요. 아주 시골이죠, 거기가.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거기에 인공위성으로 가요, 인공위성으로. 실시간으로. 그럼 그 데이터 센터에 하루에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물건을 사는 거가 계속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월맛 사람들은 데이터는 엄청나게 매일매일 쌓이는데 저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물건과 어느 물건을 같이 사는지만 알아도 난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을까? 좀 지능적인 알고리즘이 없을까? 해서 IBM 연구소에다가 이제 과제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니까 IBM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그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낼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 우리 제목에는 어프라이어리라는 알고리즘이고,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찾아낸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재밌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어요. 월맛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은 바비 인형과 초콜릿바가 같이 팔린대요. 바비 인형 있죠? 그거하고 초콜릿바, 뭐죠? 우리 뭐가 있나요? 예? 뭐요? 핫브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같이 팔린대요. 그러면은, 놀라운 패턴이죠. 월맛 입장에서는.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같이 팔려? 그럼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떻게 하냐면은 포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비가 핫브레이크를 들고 있는, 예? 그걸 만들고 거기다가 바비가 크리스마스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진열해 놓으면은 없어서 못 팔 거예요. 없어서 못 팔 거. 그런 정보를 찾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보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재밌는 이제 논란거리였는데 기저귀하고 맥주가 같이 많이 팔린다는 걸 찾아냈어요. 기저귀하고 맥주가 왜 같이 팔리지? 왜 같이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근데 기저귀하고 맥주가 팔린다는 사실만 같이 우리가 알아내면서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이 포장할 수 있어요. 또는 진열을 할 때 기저귀와 맥주를 비슷한 곳에 진열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맥주 사고, 기저귀 사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맥주와 기저귀를 멀리 진열을 할 수도 있어요. 멀리 진열하면은 기저귀를 사고 가다가, 맥주 빠졌네? 맥주가 어디 있지? 막 찾다가 가다가 다른 것도 사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맥주를 샀기 때문에 기저귀를 샀는지,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를 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홍보도 내릴 수가 있어요. 홍보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를 샀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밖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광고를. 기저귀 50% 할인. 엄청난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기저귀 50% 할인. 그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맥주 값을 50% 올려버리는 거예요. 살짝. 사람들은 기저귀를 샀기 때문에 맥주 사는 거기 때문에 보고 기저귀 50% 할인하는데 차를 몰고 1시간씩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저귀 사고 싸게 샀다라는 포만감에 있다가 맥주도 사야 되는데 하고서는 맥주 그냥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맛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데는 막 그 장바구니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장바구니 분석을.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